원한 품은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남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지요. 집에서 10여리쯤 떨어진 곳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말을 타고 한 차례씩은 별장에 왔다 갔다 하였지요. 어느 날 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길 앞에 있는 조그만 부락에 뜰이 꽤 넓은 농가가 한 채 있었으므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마을 근처 사람들은 원래부터 백만장자인 남씨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집 주인이 나와서 방 안으로 들어가기를 권하였지요. 주인은 연방 머리를 굽실거리며 어쩔 줄을 모르고 남씨를 안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좁은 방이었지요. 남씨가 자리를 정하고 앉자 주인은 빗자루를 가지고 방 안팎을 청소하고 깨끗이 걸레질을 한 다음 꿀물을 타서 내왔습니다. 주인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선 채로 있었기 때문에 남씨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자 몇 차례나 사양을 하다가 마침내 대면하여 앉았지요. 이름을 물으니 정장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윽고 술상이 나오고 닭을 잡아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지요. 머리를 따 올린 처녀가 문 밖까지 음식을 날라왔는데 미모가 아주 예쁜 처녀였습니다. 남씨는 어느덧 욕심이 생겼지요. 비가 그쳐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여인의 얼굴을 그리며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쌀과 돈을 약간 준비해 가지고 가서 살해 인사를 간다는 구실로 여인의 집을 다시 찾았고 그것을 계기로 하여 자주 그 여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언제나 술과 고기를 갖고 가서는 주인과 서로 즐겁게 지내게 되었지요. 여인은 점점 남씨와 친근해져서 몸을 피하지도 않고 남씨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남씨는 더욱 여인에게 반하여 사흘이 멀다 하고 정장의 집을 찾았지요. 어느 날 남씨는 주인이 없는 시간에 정장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윽고 여인이 나와서 접대를 하였지요. 남씨는 여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화가 난 여인은 남씨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딸이지만 정식으로 혼인하기를 원합니다. 신분이 높다는 것을 방패로 하여 사람을 놀리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 당시 남씨는 상처를 하고 호라비로 있던 터라 여인에게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를 사랑해 준다면 결코 딴 곳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않겠소. 여인은 남씨에게 맹세할 것을 요구하였지요. 남씨는 하늘과 땅을 두고 길이 변치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로부터 남씨는 정장이 외출한 틈을 타서 여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인은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려줄 것을 재촉하였지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며 만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것이에요. 만약 정식으로 혼인을 신청해 주신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승낙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씨는 농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우선 그럴듯하게 대답을 해놓고 질질 끌기만 했습니다. 때마침 중매인이 남씨를 찾아와서 어떤 대갓집 처녀와의 혼담을 끄집어내었지요. 상대방이 아주 미인이고 또 집이 부자라는 것을 듣고
마침내 마음이 움직여서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정장의 딸은 이미 임신하여 만삭이 가까워오므로 점점 독촉이 심해지게 되었지요. 남씨는 마침내 여인의 집의 발길을 뚝 끊고 말았습니다. 이윽고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되었지요. 화가 난 아버지는 노발대발하며 딸을 호되게 매질했습니다. 딸은 사실을 있는 대로 고해 바치고 남씨가 자기와 부부가 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장은 사람을 시켜 남씨 집을 찾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남씨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장은 아이를 버리라고 한 다음 딸을 더욱 심하게 매질했습니다. 여인은 밤중에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버려진 아이는 아직도 살아 있었으므로 여인은 아이를 안은 채 남씨의 집으로 달려갔지요. 주인 영감님께 한마디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아이가 너무도 불쌍하지 않습니까? 문지기는 여인의 호소를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씨는 그 여인을 문 안에 들어서지도 못하도록 분부했습니다. 여인은 대문에 기대선 채 밤새도록 울었지요. 날이 샌 후 내다보았더니 여인은 아이를 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정장은 화가 치밀어서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모든 법관들은 남씨를 미워하며 엄벌을 하려고 하였지요. 남씨는 두려운 생각에 막대한 뇌물을 써서 겨우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남씨와 약혼한 대갓집 사람들은 어느 날 밤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여인이 아이를 안고 나타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런 박정한 사내에게 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딸을 시집 보냈다가는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에요. 그러나 남씨의 재산에 눈이 어두운 대갓집에서는 딸을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혼례식이 치러지게 되었지요. 신혼 가구는 호화찬란한 것이었고 신부도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듯 호화로운 가운데에서도 신부는 울기만 하며 하루 종일 한 번도 웃는 일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신랑과 누워도 마냥 눈물만 흘리며 까닭을 물어도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사흘이 지나자 장인이 딸을 보러 와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씨는 까닭을 물어볼 사이도 없이 장인을 인도하여 신부의 방으로 갔습니다. 장인은 딸을 보자마자 크게 놀라 소리쳤지요. 집에 들어오기 바로 전에 복숭아 나무 밑에 죽은 내 딸을 보았는데 지금 방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인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자의 얼굴빛이 변하며 쓰러지더니 금세 숨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은 정장의 딸이었지요. 황급히 후원으로 나가보니 신부가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발칵 뒤집힌 남씨는 이러한 사실을 정장에게 알렸지요. 정장이 딸의 무덤을 파헤쳐 보니 시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장은 비통과 격분을 참을 길이 없어 두 번째로 법정에 호소하였지요. 남씨는 다시 정장에게 막대한 재물을 주어 이 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말도록 애원했습니다. 현 지사도 남씨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건은 유야무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그러나 남씨의 가세는 이런 일이 있은 다음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겁을 먹은 사람들은 그에게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할 수 없이 수백 리 떨어진 곳에 사는 조진사의 딸과 약혼을 정했으나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궁정에서 양갓집 처녀를 선택하여 후궁으로 데려간다는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딸이 있는 집에서는 어느 집을 막론하고 시집 보내기에 바빴지요. 어느 날 노파가 남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진사의 집에서 신부를 데리고 왔다는 노파는 신부를 대동하고 방 안에 들어와서 남 씨에게 말하였지요. 궁녀를 간택한다는 소문으로 혼례가 긴박해졌습니다. 급한 사정 때문에 예의 범절을 갖추고 있을 겨를이 없으므로 우선 신부를 데려왔습니다. 어째서 들러리가 없느냐고 묻자 신혼 가구를 장만해가지고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노파는 사라졌지요. 남씨가 신부를 바라보니 아주 아름다웠으므로 유쾌한 기분으로 이야기를 건네보았습니다. 여인은 머리를 숙인 채 머리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지요. 자세히 보니 그 모습이 정장의 딸을 그대로 살려놓은 것만 같았습니다. 남 씨는 속으로 매우 기분이 나빴으나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으므로 참고 견디었지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이 되어도 처갓집에서 뒤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므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불을 들추어 신부에게 까닭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부는 싸늘하게 죽어 있었지요. 남 씨는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짐작할 수조차 없었지요. 급히 조진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조진사 집에서는 딸을 보낸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조씨 성을 가진 사람의 딸이 죽었지요. 장례를 치른 지 이틀 만에 도둑이 그 무덤을 파헤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관은 부서지고 시체도 없어진 것이었지요. 조 씨는 남 씨의 집에 기괴한 사건을 듣고 직접 남 씨를 찾아와서 죽은 신부의 시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틀림없는 자기의 딸이었습니다. 조 씨는 격분하여 소장을 작성하여 법정에 고발을 하였지요. 법정에서도 남 씨가 몇 차례를 거듭하여 비인도적인 범행을 거듭했기 때문에 그 죄상을 미워하였고 무덤을 파헤치고 처녀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죄명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곰의 아이를 낳은 여인. 옛날 어느 날 인디언 늑대족 투장 딸이 친구들과 함께 숲속으로 갔습니다. 주장 딸이 숲에 간 것은 열매를 따기 위해서였지요. 열심히 숲속을 걸어가던 딸은 도중에 그만 곰의 똥을 밟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똥을 누다니? 더러운 곰 같으니라고. 주장의 딸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루 종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장의 딸은 열매를 따기 위하여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함께 숲속으로 간 친구들도 제각기 열매를 따기 위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장의 딸은 바구니 가득 열매를 모았지요.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순간 바구니의 줄이 툭 하고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바구니에 담겨있던 열매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주장의 딸은 떨어진 열매를 허겁지겁 주워 담은 뒤 바구니를 안고 친구들과 헤어졌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장의 딸은
끊어진 바구니의 줄을 다시 묶으며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도와드릴까요? 짐을 저희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웬 젊은 남자 2명이 추장 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장의 딸은 2 남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렸지요. 그래서 추장의 딸은 2 남자를 따라 나서게 되었습니다. 추장의 딸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닌 산 쪽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2 남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3사람은 산속에 있는 집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며 추장의 딸에게 말하였지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잠시 후 안쪽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던 것을 찾았느냐? 찾았으면 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추장의 딸은 남자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지요. 안에는 몸집이 큰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몸집이 큰 남자는 추장의 딸이 자기 옆에 앉을 수 있도록 방석을 내오라고 말했지요. 그때 추장의 딸은 누군가가 자기 팔을 꼬집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쥐 여인입니다. 혹시 털로 된 물건을 가지고 있나요? 그걸 주면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추장의 딸은 쥐 여인에게 털로 만든 귀고리와 머리 장식을 떼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쥐 여인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당신은 지금 대장 곰에게 납치된 것입니다. 아까 당신이 곰을 욕한 것이 기억나시나요?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곰이 당신을 여기로 잡아오게 한 것이에요. 만약 똥을 누러 밖으로 나가게 되면 구덩이를 파서 그것을 숨기세요. 똥을 다눈 다음 흙으로 덮은 뒤 당신이 눈똥인 것처럼 당신의 구리팔찌를 올려놓아요. 매번 그래야 해요. 그래야만 곰들은 당신이 왜 곰의 똥을 밟고 그렇게 욕을 했는지 납득하게 될 테니까요. 또한 언제나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있는 하인들도 모두 당신처럼 곰을 욕하다가 잡혀온 것입니다. 대장곰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장곰의 아들은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 한답니다. 대장곰은 추장의 딸을 환영하는 연회에 손님들을 초대하기 위해 이곳 저곳으로 하인들을 보내었지요. 추장의 딸은 쥐 여인이 해준 말을 떠올리고는 똥을 누기 위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쥐 여인이 일러준 대로 구덩이를 파고 똥을 눈 다음 흙으로 덮고 손목에 끼고 있던 구리팔찌를 빼서 얹어 놓았지요. 그러고는 근처에 숨어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후 곰들은 추장의 딸이 똥을 눈 장소로 몰려가서 구리로 만든 팔찌를 보고는 놀라운 듯이 말했습니다. 이것 봐. 우리 똥이 더럽다고 말한 게 사실이었어. 이거 진짜 구리잖아. 우리와는 다르게 구리를 누나봐. 곰들은 구리 팔찌를 들고 대장곰에게 갔습니다. 얼마 뒤 대장곰이 초대한 손님들이 모여들었지요. 손님들이 모두 모이자 대장곰의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들을 보았습니다. 대장곰은 추장의 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우리 식구가 되었으니 위험에 빠지면 여러분이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여 추장의 딸은 곰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추장의 딸은 곰들이 바깥에 나갈 때에는 벗어두었던 곰 가죽을 입고 나간다는 사실도 알았지요.
곰 가죽을 입으면 곰이 되고 곰 가죽을 벗으면 인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자 곰들은 따뜻한 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지요. 그리고 추장의 딸은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곰들이 집을 옮긴 곳은 마침 추장의 딸이 살던 마을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숲속이었지요. 한편 딸을 잃은 추장은 수색대를 파견하여 딸을 찾았습니다. 수색대는 추장의 딸의 흔적을 더듬다가 추장의 딸이 열매를 떨어뜨렸던 곳을 발견하였지요. 그들은 딸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큰 곰 발자국이 2개 찍혀있는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추장은 딸이 곰에게 살해당했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추장은 곰들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딸의 시체를 찾기 위해 주위를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딸의 시체는 없었지요. 그때 부족의 주술사가 추장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그 아이는 여기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 말을 들은 마을의 사냥꾼들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눈에 띄는 곰이란 곰은 모조리 죽였지만 어디에도 추장의 딸을 찾을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곰들은 친구들이 많이 죽자 화가 났습니다. 추장의 딸의 남편은 아버지인 대장 곰에게 아이들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고 말하고는 좁고 위험한 산 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추장의 딸은 곰 쌍둥이를 낳았지요. 이 아이들은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추장은 더 이상 딸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추장의 딸의 막내 동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누나를 찾아 점점 더 멀리 가보았지만 어디에도 누나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 헤매던 막내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에 누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막내는 높은 낭떠러지에 동굴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너무나 높아서 쉽게 올라갈 수가 없었지요. 막내는 틈이 날 때마다 암벽타기 훈련을 했습니다. 남편 곰과 추장의 딸 그리고 쌍둥이 아들은 그 낭떠러지에 있는 동굴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곰은 사냥꾼이 주위에 어슬렁거릴 때마다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을 시키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남편 곰은 슬픈 표정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마도 당신 막내 동생에게 발견되어 결국은 죽게 될 것이야. 며칠 뒤 추장에 따른 자신의 막내 동생이 낭떠러지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뭉쳐 아래로 던졌지요. 눈 뭉치는 막내의 발 아래에 떨어졌고 막내는 거기에 누나의 손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함께 있던 개도 추장의 딸의 최치를 느꼈는지 맹렬하게 지저대었지요. 막내는 개와 함께 험한 낭떠러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곰은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했는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난 죽고 말겠지만 당신 동생에게 부탁하여 손과 발만은 자르지 않도록 해줘. 그리고 내 가죽을 벗기고 난 뒤에는 뼈를 태워달라고 말해줘. 그렇게 하면 내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거든.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곧바로 인간으로 변하여 훌륭한 사냥꾼이
될 것이야.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막내 동생이 낭떠러지 위로 올라와 남편 곰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남편 곰은 아내와 막내 동생에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주문의 노래를 불렀지요. 장인인 추장의 딸의 아버지에게는 행운이 깃들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노래였습니다. 남편 곰은 자신의 가죽을 장인에게 주라는 유언을 남겼지요. 그 후 곰의 두 아들은 어머니와 외삼촌의 손을 잡고 마을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아이들은 곰 가죽을 벗고 멋진 소년으로 변하였지요. 남편 곰이 부른 주문의 노래처럼 추장에게는 행운이 깃들었고 아이들도 행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추장은 아이들을 위하여 높은 망루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망루에 올라가면 높은 곳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청년이 된 아이들은 자주 그곳에 올라가 넓은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멋진 곰 인간과 그들의 할아버지인 대장곰의 집에서 피어나는 연기를 보았지요. 세월이 흘러 추장의 딸도 늙었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자 아이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곰 가죽을 입고 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곰을 친척처럼 여기며 사냥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들이 사냥을 나가면 곰이 도와준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의심 많은 왕. 옛날에 자기 야망에 방해가 되는 대신들과 형제까지 살해한 다음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이렇게 자기가 한 일이 있는 만큼 남을 믿지 못하여 누가 역무를 꾸미지나 않나 하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세조는 편전에 앉아 글을 읽다 말고 갑자기 대신들을 입궐시키라는 분부를 내렸지요. 전가를 받은 대신들이 허겁지겁 달려오자 미리 지시하여 준비해 두었던 향기로운 술과 기름진 안주를 내오게 했습니다. 경들을 급히 부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봄 기운에 하도 마음이 심란하고 심심하기도 하여 술이나 한잔 하자는 것이요. 하지만 술을 마실 때에는 주량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 과인이 부르면 당사자는 즉시 대답을 해야 하오. 특히 이것은 좌상과 우상에게 해당되는 명이니 명심하시오. 좌의정은 신숙주였고 우의정은 이조 판서에서 갓 승진한 구치관이었습니다. 대신들은 왕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지요. 만약 한 분이라도 대답이 틀릴 경우 똑같이 죄를 물어서 큰 잔으로 벌주를 내릴 것이니 두 분은 주의해야 할 것이요. 그런 다음 왕은 신정승하고 불렀습니다. 신숙주가 네 하고 대답하자 세조가 껄껄 웃었지요. 과인이 부른 것은 그대가 아니라 신임 정승이라오. 신임 정승을 불렀는데 좌상이 대답을 하였고 정작 대답을 해야 할 우상은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 두 분 정승은 벌주를 마셔야겠소. 술을 철철 넘치게 부어 신숙주 구치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세조는 이번에는 구정승하고 불렀습니다. 구치관이 네 하고 대답하였지요. 이번에는 옛 구자, 즉 먼저 정승이 된 사람을 부른 것인데 당사자인 좌상은 입을 다물고 있고 우상이 대답을 하였으니 역시 벌주를 마셔야겠군. 그러면서 또 술을 가득 따라주었지요.
그리고 나서 또 신정승하니 두 대신이 동시에 대답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부른 것인데 두 사람이 함께 대답을 하였으니 역시 주령을 어긴 것이요. 역시 벌주를 내린 세조는 또 구정승하고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두 사람은 똑같이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임금이 부르는데 대답하라 하지 않았으니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나? 이번에도 두 사람은 어김없이 벌주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숙주와 구치관은 얼마 뒤 아주 거하게 취해버렸지요. 이 모습을 본 세조는 기분이 좋아 껄껄 웃었고 다른 대신들도 덩달아 흥겨워했습니다. 경들 가운데 어느 한쪽이 성을 갈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것이요. 내가 다른 성을 정해줄 터이니 어느 분이 성을 갈겠소? 세조로부터 그런 조롱을 당하자 신숙주가 꾸부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내신 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재주와 지혜를 짜내더라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하가 잘하는 발씨름이라면 신에게도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으므로 광송하오나 허락해 주시면 감히 겨루어 보고 패하는 경우 깨끗하게 승복을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세조의 입이 벌어졌지요. 발씨름은 그가 자랑하는 특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은 젖먹던 힘까지 내더라도 과인을 못 당하오. 글 읽기라면 또 모를까? 경 같은 골생원이 발씨름에서 과인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오? 황공하옵니다, 전하. 그러나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 겨루어 보오. 이렇게 하여 삼판 양승대로 왕과 신하가 오른팔 소매를 걷어붙이고 다가앉아 팔씨름에 들어갔는데 발 힘이 센 세조가 두 판을 연거푸 간단하게 이겨버렸습니다. 그런 허약한 팔을 가지고 어찌 과인을 당할 수 있겠나? 약속대로 경은 이제 성을 갈아야겠지. 황공하옵니다, 전하. 신에게 비술이 있어 상대가 항우라도 능히 이길 수 있으나 신하로서 차마 불경한 짓을 할 수 없어 일부러 진 것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세조가 이맛살을 찌푸렸지요. 경은 두 번을 지고도 승복하지 않고 큰 소리를 내니 용서할 수 없구나. 정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는데 이번엔 팔목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겠지. 그렇게 되어 세 판째의 팔씨름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숙주가 몸의 자세를 이상하게 비틀며 손목에 힘을 가하자 맞잡은 두 손목이 신숙주 쪽으로 쑥 하고 기울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세조의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었지요. 그 광경을 본 모든 대신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가운데 나중에 왕에 올라 예종이 된 세자가 화가 난 표정으로 신숙주를 흘겨보니 구치관이 얼른 신숙주의 옆구리를 찔러 만류했습니다. 취한 가운데에서도 눈치 빠르게 알아들은 신숙주는 슬며시 왕의 손을 놓았습니다. 황공합니다. 이번에는 신의 운이 좋았을 따름입니다. 전하께서 먼저 두 판을 제압하셨으므로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났으니 발씨름은 비긴 것으로 하여 신의 성을 가는 벌칙은 면하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자존심을 꺾인 세조의 표정이 밝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흥이 깨진 연회는 흐지부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돌아갈 때 한명회가 신숙주의 청지기를 가만히 불렀지요. 자네 대감께서 오늘 술이 너무 과하셨구나. 대감은 평소 아무리 취해 주무시다가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글을 읽는 습관이 있는 줄로 아는데 요즘도 그러시겠지? 그렇다고 청지기가 대답하자 한명회가 신신당부를 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오늘 밤에 또 그 습관대로 했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야. 대감께서 귀가하여 잠자리에 드시거든 자네가 지키고 있다가 방 안에 촛대를 모두 치워 감추거라. 비록 잠이 깨더라도 불을 못 켜시게 말이지. 내 말 명심하여 시행하지 않았다가는 대감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 그때는 자네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줄 알거라. 과연 그날 밤 삼경쯤 되어 신숙주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평소 습관대로 책을 읽기 위해 불을 켜려고 했으나 아무리 더듬어도 촛대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옆방에 있는 청지기를 깨우려고 했으나 그 또한 술을 마셨는지 골아떨어져 꿈쩍도 하지 않으므로 할 수 없이 도로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한편 세조는 연애가 끝나고 나서도 불쾌한 기분을 달랠 수가 없었지요. 성격이 날카로운 데다가 의심이 많은 그는 신숙주의 그런 행동을 예사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업신 여기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술 기운의 핑계로 평소의 생각을 드러낸 것일지도 모르지.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어찌 그런 창피를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세조는 내관 하나를 불러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오늘 밤 좌상댁에 가서 담 너머로 몰래 좌상대감의 침방에 밤사이 불이 켜지는지 쭉 살펴보고 오너라. 어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야. 명령을 받은 내신은 밤을 꼬박 새우며 신숙주의 집 동태를 살피고는 날이 밝자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러고는 자기가 줄곧 감시를 했지만 신숙주의 방에서 불이 켜지지 않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세조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그럼 그렇지. 내가 저에게 베푼 은공이 어떠한데 감히 딴 마음을 품겠는가? 그러고 보니 그 사람이 어제 벌주에 어지간히도 취했던 모양이구나. 태종 왕후의 슬픈 일생. 태종의 아내 원경 왕후 민씨는 고려 만렵의 중신이던 민제의 딸로 공민왕 14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영택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자랐지요. 시아버지인 이성계가 고려를 뒤엎고 조선을 건국하여 옥자에 오르고 남편인 이방원이 왕자가 됨에 따라 민씨는 왕자비로 신분이 격상되었습니다. 태조는 전처 한씨 소생인 6과 후처 강씨의 몸에서 난 2까지 모두 8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마지가 일찍 죽어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세자를 책봉해야 할 시점이 이르렀을 때에는 어린 막내 아들 방석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여럿일 뿐더러 아버지를 빼닮은 5째 방원이 버티고 있는 이상 그 책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리가 없었지요. 아내 민씨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남편인 이 방원이 세자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위로 형이 셋이나 있지만 그가 가장 출중할 뿐 아니라 개국 공신 노릇을 똑똑히 한 이방원을 젖혀두고는 새 왕조의 기틀을 다질 군왕 제목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러고 계시면 어찌합니까? 민씨가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그럼 어쩌란 말이오. 저희 2분 오라버니를 비롯하여 나리의 주변에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지혜와 힘을 빌려 이를 도모하시면 무슨 방책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날부터 이방원의 집에는 처남인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비롯하여 여러 동지들이 모여 은밀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반대 세력의 감시를 피할 도리가 없었지요. 태조 7년 정도전 남은 등은 태조를 배할하고 왕자들이 반란을 일으킬 기미가 있으므로 세자를 어서 빨리 책봉하고 나머지 왕자들은 적당한 지위를 부여하여 지방으로 분산시키자고 건의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치를 떨며 처남들을 불러다가 대책을 협의하게 되었지요. 민무구가 말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 형제가 있고 손발 같이 움직일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도전 일파를 처치해버리면 됩니다. 이 방언은 깜짝 놀랐지요. 정도전은 개국 공신 중에서도 으뜸일 뿐만 아니라 부왕의 오른팔과 다름없고 자기가 왕자의 지위를 누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의 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원이 선뜻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논의를 옆방에서 엿들은 아내 민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뭘 그리 주저하신단 말입니까? 나리께서 보위에 오르고 싶은 야망이 있으시다면 그 정도는 각오하셔야지요. 아내까지 이렇게 말하자 이방원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가 8월 하순경이었는데 마침 정도전, 심효생 등 중신들이 남은의 첩의 집에 초대를 받아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방원을 비롯한 민씨 형제, 다른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지요. 연회장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중신들은 무참히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방원은 내친김에 이복 동생인 방번, 방석까지 죽여버렸지요. 태조의 분노는 극에 달하여 미친 듯 펄쩍 뛰었으나 조정은 이미 이방원 일파의 세력 아래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겁을 집어먹은 다른 중신들이 엎질러진 물과 같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고 달리는 바람에 태조도 마침내 맥이 풀려 하늘의 운수로 돌리고 말아 그 일은 흐지부지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조정에서 이방원의 세력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누구나 세자의 자리는 당연히 이 방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였고 본인 역시 그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용이 주도한 아내 민씨는 남편에게 조용하게 말하였지요. 정도전이 없어진 지금 조정 안의 나리 뜻을 거역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만 세자 책봉 문제가 정식으로 대두되거든 나리께서는 사양을 하시고 영안군을 추천하십시오. 아니 부인, 그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세상의 이목이 두렵습니다. 세자위를 선뜻 받으시면 사람들이 나리를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 일단 형님께 양보하셔서 사심이 없다는 인식을 안팎에 심어 놓으시고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아내 민씨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원은 맏형인 이방과를 세자에 천거하게 되었지요. 태조는 상심한 나머지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고는 늙은 몸을 이끌고 고향인 함흥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원래 심약했던 정종은 동생에게 떠밀려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정종은 불과 2해 만에 동생 이방원에게 보위를 양보하고 상황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태종이 보위에 오름으로써 그의 아내 민씨는 하루아침에 국무가 되었고 스라에는 건강한 사남 사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로웠지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태종이 즉위했다고 하지만 정종과 태조가 상왕과 태상왕으로 엄연히 존재함으로써 왕실의 위계 질서가 이상하게 꼬여 있었고, 더군다나 태상왕은 태종을 미워하여 옥새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왕의 처남들인 민씨 형제들은 태종에게 어린 세자에게 왕위를 넘기고 물러나도록 권하였지요. 태상왕으로부터 노여움을 풀고 옥새를 내리도록 함으로써 나라의 창피를 면하고 왕권에 의한 제도의 올바른 시행을 도모한다는 이유였으나, 세자가 등극하면 자기들은 외척으로서 권세를 잡겠다는 야심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민씨 제거를 외치고 나온 사람이 태조 야후이며 태종의 삼촌인 의양군 이화였지요. 이화의 상소에 이어 민씨의 반대파들이 불같이 들고 일어나자 태종도 할 수 없이 민무구, 민무지를 외딴 섬에 귀양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정을 주무르던 세도에서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떠밀려난 민씨 형제들은 울분을 이기지 못하여 병이 들었고, 마침내는 사약을 받아 영영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오라버니를 잃은 민왕후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남아있는 동생들인 민무휼, 민무의 손을 잡고 통곡하니 세자와 왕자들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무회는 세자인 양녕군을 손을 잡고 하소연을 하였지요. 세자저하, 우리 형님들이 역모를 꾸몄다니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우리 형제만은 화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은 보통 때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반대파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민씨 형제는 세자 저하께 아부하여 총명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자기 형들의 복수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죽임이 마땅하옵니다. 이런 상소가 빗발치고 보니 태종도 어쩔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민씨 형제는 사약을 받았고, 아들 넷의 참혹한 죽음을 본 영부원군 민재는 늙기도 했거니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여 우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를 한꺼번에 잃은 왕후는 눈물마저 메말라 버렸지요. 그녀의 마음고생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막내 아들 성령군이 14살의 나이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자인 양녕군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망나니 짓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었지요. 양녕은 공부를 게을리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밤에 몰래 궁궐 담장을 넘어가 시정 잡배들과 어울려 기생집에 드나들기 일쑤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나 시흥 등지로 돌아다니며 며칠씩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대부의 첩을 빼돌려 정을 통하기도 하였지요. 그렇게 되니 조정 안에서는 폐세자 논의가 물 끓듯이 일어나 마침내 양녕군이 세자에서 쫓겨나고 셋째인 충녕군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왕후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어질고 총명한 충녕군이 부모의 마음을 효성으로 헤아리고 형제들과 우위를 다지며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왕후로서도 불행 중 다행이었으나, 첫째 아들의 못된 행동은 여전할 뿐 아니라 아우에게 밀린 둘째 아들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어버렸으니 그 역시 어머니로서 쉽게 감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종이 등극하게 되었지요. 중전인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왕대비가 된들 무슨 영화가 있단 말인가? 민대비는 이제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대궐을 벗어나 여기저기 절을 찾아 불경을 읽고 친정 식구들을 위해 제를 올리는 것을 여생의 보람으로 삼았지요.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은 데다 고달픈 길 나들이로 피로가 쌓이다 보니 문경사에서 그만 병을 얻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효정이 지극한 세종이 문경사까지 달려가서 모시고 돌아와 간병의 정성을 다했으나 민대비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56세로 인생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합니다. 방귀 한 번. 옛날 조선시대 이씨성을 가진 선비가 평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씨는 술을 마시면 술 주정을 심하게 하는 성격이었지요. 부임하기 직전 축하의 술자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당사자인 이씨 선비 자신이 많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체 높은 죄상 앞에서 인사불성이 되어 욕설을 퍼붓고 주먹질을 하며 술 주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되니 다음날 조정 관리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고 일씨 선비의 평사 임명은 취소되고 말았지요. 그 대신 권시성을 가진 선비가 급히 평사에 임명되어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권씨 선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함경도에 난이 일어났고 권씨는 반란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니 술 주정을 하여 임명이 취소되었던 이씨 선비는 그 술 주정 때문에 목숨을 건진 결과가 되었지요. 그래서 이씨 선비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술 주정 덕을 단단히 보았구려.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평사 직위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테고 그랬으면 목숨을 잃을 뻔했지 않았소. 정말 술 덕을 톡톡하게 본 셈이네 그려. 모두들 이렇게 축하하며 기뻐할 때 옆에서 웃지 않고 잠자코 있던 권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긴 하여도 그 일은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에서는 결코 안 되네. 내 옛날 이야기를 한 가지 해주지. 그러고는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한 귀한 집안의 부인이 있었는데 등에 종기가 아주 크게 났습니다. 의원이 와서 침으로 그 종기를 헤쳐서 고름을 짜내야 한다고 하였지요. 부인, 아프셔도 이를 악물고 잠시 동안만 꾹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의원은 부인을 엎드려 눕히고 침으로 종기를 찔렀습니다. 이때 부인은 너무 아파 이를 악물고 전신에 힘을 주며 견디다가 워낙 힘을 주는 바람에 크게 방귀를 뀌고 말았습니다. 이에 부인이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하니 곧 의원은 부인의 부끄러움을 덜어주느라고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런 병에는 방귀가 매우 좋은 약이 된다고 약 방문에 나와 있습니다. 부인은 방귀를 참 잘 뀌셨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이 말을 참말로 알아들었습니다. 의원이 부인의 마음을 살피니 약간 안심하는 것 같기에 다시 침을 찔러 종기의 더 깊은 곳에 고름을 짜내니 부인은 아픔을 참다 못해 소리를 지르고는 그만 방귀를 다시 여러 번 뿡뿡 연발을 하였지요. 그러자 의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약방문의 방귀는 한 번 뀌면 효염이 있고
연속으로 두세 번 끼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인은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매우 부끄러워했고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웃음을 참느라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권 씨는 웃으며 다시 이렇게 말하였지요. 술 주정도 부인의 방귀와 같이 단 한 번은 좋았지만 다시 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으니 앞으로 조심해야 하오. 이 말에 모두들 크게 웃고 머리를 끄덕이며 그 이야기 속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지요.